남산에, 남산 중에 서남산에 삼능계곡입니다. 삼능계곡인데, 저희들이 갈 곳은 삼능을 출발해서 거봉으로 갈 거예요. 거봉에서 다시 약속이라는 이 코스로 갈 겁니다. 근데 이 코스는 남산에서 가장 많은 수의 조각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불상들은 9세기 때 주로 조성된 숯불이 많은 곳이고요. 대략 이 코스의 코스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 만나는 곳은 바로 삼릉인데요. 그래서 삼릉계곡이라고 된 것은 바로 이 삼릉이 위치한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삼릉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은 냉골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냉골이라는 것은 가장 좀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냉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부에 보면 삼릉계곡 있고, 여기 진마왕릉이 있고, 동해왕릉.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 박시계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왕릉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 출발을 해보죠. 삼릉계 제1사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주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부처산 같은 경우에는, 열애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화볼 이렇게 손에 보드를 들고 있으면 이거 보고 이제 일반적으로 약사열이라고 합니다. 제작 시기는 대략 한 10세기 정도, 그러니까 남한요초 정도로 보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조각적 특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포작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뭐 주목할 건 없는데, 단지 이제 삼릉계에서 오르면서 처음에 만나는 조각상이라는 데서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 보조 들고 있는 불상은 손에 뭘 들고 있다. 이러면 약사열애다. 네. 라고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지금 여기는 아까 처음에 봤던 약사열애 상황이 있는 곳이 제1사지라면 여기가 제2사지입니다. 제2사지에 이제 여기는 석조열애 자상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목이 없다 해서 목 없는 석조열애 자상으로 이제 이름을 불렸죠. 근데 원래 위치는 여기가 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불상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요 계곡으로 떨어져 있던 거였어요. 떨어졌던 걸 다시 이제 주워다가 이쪽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제2사지로 보는데, 지금 나물이 우거져서 그렇지만 여기서 뷰를 바라보면, 여기 조금 올라가면 마의 관음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이 입상이 같이 보이는데, 아마 이 관음열의 입상과 이 불상은 같은 사지 내에 있었던 불상으로 생각됩니다. 그 제작 시기는 대략 9세기 중후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불상의 특징은 되게 좀 장대가 크죠. 근데 9세기 불상의 특징이 뭐냐면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어깨 벌어져 과도하게 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다, 사실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되게 어때요? 어깨가 이렇게 당당하게 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움츠러드는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더 당당하게 어깨가 펴집니다. 그래서 이게 9세기 불상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좀 더 올라가시면 이제 옛날에 보물 660호라고 해서 이제 삼릉계 석조열애 자상이 있는데, 그건 9세기 특징이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옷주름을 보면 되게 선명히 나타나있죠.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나타나느냐, 사실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적이라면 각각 옷주름마다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접혀져 있다든가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만 뭔가 규격화되어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9세기 불상의 특징은 규격화거든요. 얼마큼 규격화돼서 그 부분이 잘 보이느냐. 특히 보면
손각지, 뭐, 네이라고 하죠. 네이 목금 같은 경우에도 이 매듭이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실제 매듭이 저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이제 회화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지금 보면 예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돌아가면 편단 우견의 가사자락이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편단 우견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깨를 드러냈다. 편단 우견, 편단의 우견을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 옷주름이 이렇게 넘어와서 다시 안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옷주름은 뭐냐? 이 옷주름은 뭐냐면 이거는 바로 이제 편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편단 우견의 가사가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추울 수 있고 아니 다른 이 복장이 두 가지 형태인데 오른쪽에 편삼을 걸치고 다시 편단 우견을 넣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꼭 앞을 보면 이제 편단 우견이 아니고 통견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이제 편단 우견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편단 우견의 옷주름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죠. 네. 내려오는 게 보일 겁니다. 통견처럼. 그리고, 네, 통견처럼 내려오는데 이게 편삼이에요. 편삼이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마무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요. 삼각형 마무리.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끝에 마무리 삼각형, 역삼각형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는 삼능계 용장사만 나타나요. 이 불상과 그리고 삼능계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약사열애 그것도 이제 약간 삼각형으로 그거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용장사 특조열의 자산도 이제 삼각형 마무리되는 그 특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그래서 이건 편삼이고 편단 우견의 옷주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매듭은 요 매듭은 바로 이제 네이를 묶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사 옷자락을 묶는 매듭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매듭이 있다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곳은 삼능계 마의 관음열의 입상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목 없는 식별의 자상 이 아마도 한 구역 한 사역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은 되게 이 남산의 시작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경관적으로 위치가 되게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음보살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면 남산 자락의 일부가 훤하게 보이는 그 위치에 구성되어 있죠. 이 상은 높이는 있지만 규모에서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불상이 어떻게 보살상이 어떻게 관음보살이냐 하면 지금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보관에 이렇게 화불이 있으면 부처의 상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관음보살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정병과 화불이 있는 상이기 때문에 관음보살로 보는 거죠. 관음보살은 아미타열의 협시보살이기도 합니다. 좌측 협시보살. 그래서 관음보살 역할은 되게 많긴 많은데 어쩌면 이제 이 관음보살을 통해서 아미타열의 또 다른 의미를 주고자 해서 이 조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확히 이제 또 워낙에 또 관음 신앙 자체가 또 컸기 때문에 관음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관음상의 입장은 현세 구복적인 것도 있지만 내세의 우리 극락세계에 인도해주는 보살이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아미타열애와 아미타신앙과 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상은 거의 9세기 후반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보시면 되게 볼륨 있게 보이는 듯 하지만 되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옷주름도 되게 약간 좀 번잡해요. 옷주름이 정갈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번잡하게 등장하는 형태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체 부위도 뭔가 몸과 팔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팔이 몸에 그냥 밀착되어 있어서 또 뭔가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조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8세기보다는 9세기, 그리고 번잡한 옷주름이라든가 경직된 모습 봤을 때는 9세기 후반 작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보면, 우리 관음보살, 입술이 붉은 거를 추칠로 보기도 하는데, 이 박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의견이 상반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각상에 조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채색 불화들 되게 많거든요. 일단 채색 불화를 한다는 자체는, 채색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불상을 장음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채색을 통해서 이 암석을 보호한다는, 조각상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데 칠을 하는 거는 뭐 꾸며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원래의 모습인 이제 그 전체적인 철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똑같이 불상에도 채색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채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채색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신라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작품들 중에서, 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석조불상 중에서 채색이 남아있는 불상이 또 없어요. 그렇다면 채색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주칠이나 이런 게 남아있죠. 입술 부분이 파여있으니까 가장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채색의 부분은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도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워요. 단지 그러면 입술에 이런 채색이 남아있다는 자체는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좀 애매하다는 거죠.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연구를 하면 뭔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분명하게 답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이제 3단계에서 이제 조금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정도 걸어오면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3단계 성각 육전부이라고 합니다. 육전이라는 자체는 왜 육전이냐? 뭐, 열애상이 6분이 모신 게 아니라, 처음에 보면 여기 3존이 있죠. 열애상이 있고, 좌우 보살상이 있고, 협치보살이 있고, 여기 3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열애상이 있고, 좌우에 협치보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서 성각 육존불이랍니다. 성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선으로 조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바위 표면에 선으로만 조각한 거죠. 제가 봤던 이제 볼륨이 있는 불상이 조각상이 아니라 선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뭐 선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각 육존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는 뭐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평면적인 듯 하면서 약간 회화적인 모습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볼륨 있는 조각을 만들다 보면, 볼륨 있는 조각에 집중하다 보면 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생각으로 하게 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각이 일반 이제 볼륨 현상보다 쉽다,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조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처음에 보는 이 3존 불상의 열애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서 있는 입상 형태죠. 그래서 한 손은 이렇게 갔습니다. 한 손은 이제 아랫배 쪽에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보고 제가 이제
우리가 아마 경주박물관에 보면 왕종꽃 습조의 의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왕종꽃 습조의 의상 유형의 불상의 분류의 손모양에 유사해서 그 분류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불상의 성격은 무엇이냐? 일단은 일반적으로 대체 스카예레로 보고 있습니다. 스카예레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보통 이제 자상이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모아서 전범문인 형태,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돌린다 해서 설법을 할 때 수레바퀴를 돌리는 모습에서 전범륜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불상은 전범륜을 하기에는 굉장히 넓어요. 전범륜을 하기 그렇지만 전범륜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습일 수 있는데, 이 수인의 이유는, 이 모습을 취한 이유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아마도 스카예레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고, 양쪽 접시보사장은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꽃을 공양하는, 그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조상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불상의 조합보다는 조금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죠? 희미해져서가지고 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일단 이 중앙에 있는 열애상을 보면 한 손은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 있고요. 왼손은 오른손은 가슴 위에 올려서 이렇게, 이 그림상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런 모양,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미타예레의 구품인이죠. 그러면 이 상의 성격은 구품을 취하고 있는 아미타예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남산에 보면 같은 사역 내에 두 불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미타예레와 스카예레가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열왕곡, 지금은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에 나중에 열왕곡도 가겠죠. 열왕곡에 이제 넘어져 있는 불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타예레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상은 스카예레. 이런 형태의 아미타와 스카가 같이 한 사역 내에 있는 형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는 좀 애매하고, 아직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유를 연구 중입니다. 나중에 연구가 나오면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접시보살이 시중을 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미타예레, 그리고 이쪽에 입상의 형태는 바로 스카예레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승강전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 박사님하고 여기까지 이제 조금 힘들게 올라왔는데, 제가 보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남산 전체에 이렇게, 우리 불상들을 보면 원각 또는 뭐 마예, 성각, 뭐 이렇게 뭐 어떤 작품을 나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삼릉 계곡 쪽에 다른 어떤 계곡보다도 특히 성각으로 이렇게, 불상들이 이루어진 게 많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혹시 이진 박사님께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참 되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남산을 전체 이렇게 불국토로 봤을 때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은 상층부, 그러니까 이 산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애불이 많이 조성돼요. 마애불이 많이 조성되는데, 일단 마애불이 조성이 됐다는 자체는 뭐냐면, 일단 상층부에 가면 갈수록 마애불을 조성할 수 있는 돌들이 많다는 거예요. 큰 이제 암석이라든가 절벽 같은 암석이 많고요. 그리고 이 남산에 많은 돌이 있다 해서 모든 암석에 모든 부처님이 있는 곳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부처님을 이게 조각할 수 있는 장소가 또 따로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이 실제 보면 마애불이 있고 그 아래쪽에 또 이 원각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역내라 하더라도 같은 사역내에 원각불과 마애불이 조성되어 있는데,
동각불보다 마야불이 조금 더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단 여러 가지 화엄사상하고 관계되어 있는데요. 화엄사상에 봤을 때는 부처님의 세계가 있어요. 부처님의 세계는 가장 높은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고, 그 중간에는 부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전륜성왕의 세계, 그리고 그 아래는 인간 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남산을 봤을 때 밑에 남산 이전에는 인간이 사는 세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남산 전체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최상위층은 완전히 부처님이 사는 세계니까 좀 더 부처님의 세계로 같이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상층부에 많이 조각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바위가 많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마야불을 조성하기가 조금 수월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왜 삼능계곡에 승강열애상이 많으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삼능계곡은 대부분이 9세기 때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로 9세기 때입니다. 9세기 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9세기의 조각은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8세기보다는 9세기 때 규격화되고 대량 생산하는 형태, 만들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도 아무래도 8세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평면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승각상을 주로 제작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승각상의 특징은 뭐냐면, 장점은 약간의 회화적인 표현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조각적으로 좀 더 용이하다. 깊게 파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전에 말했듯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장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직은 전혀 바타부타 여러 가지 많지만 채색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꾸밈도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게 얇기 때문에 나중에 풍화나 이런 게에서 이제 침식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측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화 작용이 많이 생겨요. 비도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승각상 자체가 되게 많이 퇴색되어 있는 걸 보일 겁니다. 바람의 영향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삼능계 일명 제6사지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6사지에 삼능계 석조열애자상, 옛날에 이제 번호가 있을 때는 보물 제666호. 그래서 이제 번호를 외우기는 편했죠. 666호라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보시면 조금 이제 좀 특이하죠? 원래는 이 불상이 지난번에 심포지엄 때 말씀드렸듯이 얼굴이 떨어져 있던 걸 나중에 이제 후에 시멘트로 발라서 되게 이상한 얼굴이 됐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2000년 초반에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해서 원형이 저럴 것이라고 가정해서 저렇게 바꿨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육사역의 전체 영역은 뭐냐면, 아래쪽에 보면 탑의 탑 원이 있다고 있죠. 이쪽 주변을 수리하면서 이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권역 자체가 절터, 전체의 절터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여기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일화는 경주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탑을 일제강점기로 옮겼는데 위치가 어딘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발굴 조사를 하면서 탑편을 조그맣게 발견했어요. 그걸 그 탑에 가서 옥계석 탑편이었는데 그걸 맞춰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탑이 원래 여기 탑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탑이 오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지대석이에요. 지대석 위에 탑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건물을 올릴 때 밑에 이제 다짐을 하고 나서 건물을 올리듯이 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불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불상을 한번 보시면 이 불상의 제작 시기는 9세기 후반으로 이제 편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은 둥근데 가슴이 어때요? 되게 빵빵 당당하게 쫙 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슴이 되게 솟아있고
특히 또 허리가 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구색이 불상의 특징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색이가 되면 좀 과장된 표현이 된다. 교육가 되면서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허리가 굉장히 강조돼서 역삼각형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무릎 위로 내려있는 손을 보면 좀 뭔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구색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무릎이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이제 불상들하고 비교하면 이 불상의 무릎이 되게 높아요. 8세기 때 작품을 보면 지금 현재의 무릎보다 한 절반 정도 높이 정도 되거든요. 무릎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각적 기법이 떨어지면서 이 아랫부분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무릎 부분을 높게 잡지 않으면 균형이나 부서질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으로 퇴보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거는 바로 이제 조각적 미숙함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쪽에 보시면 이 크게 펼쳐지는, 부처님 뒤쪽에 펼쳐지는 보면 이걸 광배라고 합니다. 이 광배는 9세기 때 비해서, 8세기 때 비해서 9세기 되면 더 커져요. 점점 커지게 됩니다. 크고 높게 변해요. 불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광배의 크기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뜻이냐면 원래 9세기 때 불상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졌으면 광배의 크기만큼 커졌겠죠. 그런데 조각적으로 좀 미숙하다 보니까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만들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략하잖아요.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광배를 좀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배를 좀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게 장음 효과가 커지겠죠.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우리 이사지, 불상 같은 경우에는 가사띠 매듭이라든가 네이에 있는 띠 매듭, 그런 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 용장사, 산윤제다 위에 있는 불상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없이 아주 매끈하게 이제 가사띠나 아니면 네이띠 없이 매끈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불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게 뭔가 다른 어떤 뭐 의미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되게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띠매듭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네이, 승각기라고 하는, 승각기를 모으는 이제, 띠매듭과, 그리고 가사의 띠매듭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띠매듭은 약간 선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는 있는데, 있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불상처럼 완전한 편삼이 없는, 편삼을 걸치지 않고 완전한 그냥 순수한 그 편단 우견의 경우는 띠매듭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시면 네이에 띠매듭은 있었겠지만 이 가사에 의해서 덮여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당시에 옷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옷은 통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듭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그 옷 같은 경우에는 천이에요. 천을 갖고 이게 감사거든요. 감사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옷과 전혀 다르고 봅니다. 한 천을 가지고 네일을 입고 위에 가사를 걸치거든요. 그럼 당연히 흘러내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띠매듭이 필요하겠죠. 묶음 모드 필요하고 매듭도 필요하고 가사가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띠매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형태의 이 불상과 같이 완전한 형태의 편단 우경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타이트하게 당겨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띠매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삼는계 제6사지 습교로의 자상을 이제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계곡을 건너서 습교로의 자상 뒤쪽에 있는 큰 바위가 보여요. 이 사이에 보면 부처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이 부처님의 얼굴은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여요. 그냥 안 보일 수 있는데. 아,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예. 이 마해부 이름은 그냥 삼능계 제6사지 승각열애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하체는 보이지 않고 머리와 어깨 정도까지밖에 보이거든요. 이 형태인데 이게 왜 이것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선이 왼쪽 선이 이만큼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원래는 승각열애상이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뭐 훼손이 되면서 뭐 이렇게 만모가 됐을 가능성이 또 있고, 두 번째는 만들다가 말았을 경우도 있고,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단지 여기 있는 석교래상과 마해상은 같은 사양 내에 있다. 여기서 보시면 요 경관과 요 경관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 같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역 내에 있는 두 구의 부상, 이게 구색의 특징입니다. 남산에. 네. 그리고 이 육계도 조금 낮고 둥근 것도 봤을 때, 그리고 보면 목이 펴있는 삼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가슴 아래로. 보이세요? 잘 안 빕니다. 마음이 안 착하네요. 아, 빕니다. 예, 갑자기 확 빕니다. 안 보입니다. 아이, 갑자기 확 빕니다. 예. 밑으로 쑥 내려왔는데 동그리 아이. 보여요? 아이, 갑자기 확 빕니다. 아이고, 예. 예. 많이 내려왔네요. 이것도 이제 구세기 후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약사열의 자상이 요 근처에서 발견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사역에는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상은 별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궁금한 거는,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사진이나 봤을 때는 굉장히 좁은 구역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아마 노천불로 만들었을 가능성.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노천불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제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니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약사열에는 현세 구복적인 거니까,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별도로 이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경삼능계 구사지 상선암 마해불입니다. 상선암이라는 자체는 밑에 아래에 있는 암자 이름이 상선암이라서 상선암 마해불로 불려졌는데, 이 불상은 밑에 어깨 아래에는 승각, 그리고 머리는 도들새김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시기는 9세기 후반 정도로 보고요. 마해불은 큰 바위에 새겨진 불상이라는 뜻이 있어서 큰 바위 아래와 같이 만든 마해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마해불이 점점점 이쪽으로 올라가요. 마해불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즉 부처님 세계를 다다라간다는 뜻. 그리고 이 마해불은 유명한 것은 조각적으로 유명한 것보다 바라보는 경치가 이쁘다는 데서 이 곳이 되게 유명합니다. 자세한 현장에서 여기에는 우리가 금호봉에서 약수계를 내려가면서 처음 만나는 마의 불상입니다. 이 불상을 약수고 마의 열의 입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상은 남산에서 가장 큰 불상에 해당됩니다. 전체 높이가 거의 남아있는 것만 해도 8.6m. 전체 만약 머리 부분하고 다 살아있으면 10m 넘게 아니고요. 약 15m 가까이 되는 대형 불상이라고 보면 되죠. 이곳이 약수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9세기 후반에는 대형 마해불이 많이 생겨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불상입니다. 큰 가슴에 한 손에 이 아랫배 쪽에 내렸는데, 이런 것은 이제 왕정골 유형의 불상.
양국 유형증의 불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남산에는 그 약수계, 그리고 계람곡, 마해불상,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삼등계, 육전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하나가 옷주름이죠. 가사의 옷주름이 허리 부분에서 촘촘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촘촘해졌다가 다시 넓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수위는, 왼손에 가슴에 올려놓은 왼손이 국승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미터 아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 우리 남산에 마애불도 있고 원각불도 있는데 원각불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돌로서 이제 머리와 몸체를 이렇게 연결된 것도 있고 또 분리형도 있는데 마애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경주 남산에서는 이렇게 따로 다른 돌로 이렇게 몸체와 머리를 한 거는 제가 여기가 처음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뭐 후대에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통과 머리를 따로 만들어서 결합형으로 된 마해불상은 경주 남산에서는 약수계 마해열의 불상이 유일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몸통과 머리를 따로 만들어서 조합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좀 더 큰 불상을 대형화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불상을 만들 때 보면 이 바위의 모양이에요. 바위 모양에서 이제 바로 광배가 바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데 이 바위 같은 경우에는 크게 평면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그 광배의 역할을 해주는 바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불상의 몸통이 되고요. 머리는 따로 만들어서 결합하는 형태. 근데 이런 형태는 통일시대 시대는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고려시대에 대형화되는 불상의 우리가 약수계 마해열의 입상을 보고 이 가파른길 내려오면 가평지와 가파른길을 만나는 길에서 만나는 이제 부처님입니다. 약수계 또는 약수곡 석절의 자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원래 전체가 여기 절터였어요. 절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불상이 원래 넘어진 상태, 그 대자가 넘어진 상태로 포개된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할 때 이게 머리 부분이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지금은 이제 발굴기관에 보관해서 연구 중에 있는데요. 정리 중에 있는데 나중에 되면 조만간에 다시 머리를 복원하겠죠. 이 형태를 보시면 되게 구색이 불상의 특징이죠. 상당한 어깨, 이렇게 볼륨 있는 가슴, 그리고 강조된 허리 이런 부분이죠. 이 특징이 또 두툼한 거예요. 두툼한 손발인데 이 불상하고 각각이 가장 비슷한 불상이 뭐냐면 청와대 미남 불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네. 그 불상하고 거의 크기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유형 거의 비슷해요. 머리 부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복원했을 때는 청와대가 많이 닮은 불상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더운 날씨에 좋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